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록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미국 대선 소식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례없는 대혼전이었는데요. 개표 초반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까지 거의 했었는데 지금 경합주에서 많이 뒤집어지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 대선 투표 개표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보다는 좀 복잡한 나라인 것 같아요. 연방제 국가라 그런가요? 선거 네. 제도도 굉장히 복잡하죠. 거기 위너 테이크 소리죠. 예, 그렇죠. 그 주마다 이제 하나의 국가라고 봐야 되고, 법 체계도 좀 다르고. 네. 왜 저런 선거인단 제도를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2000년이죠. 아들 부시하고 엘고하고 했을 때도 소송까지 가고 그랬는데 네. 이번 20년 만에 다시 그런 장면으로 치닫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민주주의가 그 황금기가 좀 저무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착잡함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개표 과정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의문이 아니고 네. 아니 이 개표 과정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우리 너무 같으면 오래 상상할 걸리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저게 우편 투표도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게 지금 사전 투표에다가 동안에 우편 투표인데 예. 이제 우편 투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편 투표가 이제 당일날 도착하는 거 말고 그 투표가 끝나고서도 네. 한참 예를 들어서 3일 6일 예. 심지어는 12일까지 도착하는 것을 그런가요? 카운트하는 그런 주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는 적어도 이게 대선이라면 예. 주정부의 작은 선거라면 몰라도 대선이라면 아무리 연방제국까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다양성의 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우편 투표가 제대로 11월 3일에 투표했다고 개표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들어온 우편 투표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뭔가 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점들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네. 소송은 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 소송은 지금 어차피 트럼프 캠프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네. 오늘 오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제와 이 소송이 무슨 소용이라고 네. 올린 것을 봐서는 네. 아마 270명 선거인단을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확보를 한다면 그러면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서 그냥 소송전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누가 최종 승리를 거머쥘지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바이든의 승리, 우리에게 더 유리해졌다고 보십니까? 불리해졌다고 보십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네. 물론 미국이 중요하긴 한데 트럼프 때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거기 네오콘들이 방해했잖아요. 결국 북한 비핵화 실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지 못하고 그냥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바이든이 되면 이제 과거 오바마 때처럼 현상 유지 정책을 쓸 텐데 좀 걱정이에요. 한반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인 인내인데 그러다 보면 북한은 이제 애가 타니까 네. 핵무기하고 또 미사일도 강화할 테고요. 참 이제 우리만 참 죽을 맛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북한 핵 문제도 좀 너무 미국만 쳐다볼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스스로, 미국을 좀 설득을 많이 하고 또 북한도 설득을 하고 우리 역할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 기회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전략적 인내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무슨 폭력배 개념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이든 네, 후보가.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식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으로 좀 갈 거로 봐요. 그렇게 된다면 실무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책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결심을 하지 않으면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미국 정상회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성 기자님. 예, 내년 4월이죠.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합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원인 제공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거죠. 당원에 따르면 공천을 안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천을 하는 쪽으로 당원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민주당 쪽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민주당이 그 지난 주말이었죠. 당원 개정을 했습니다. 96조. 그래서 4월 보궐선거 이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공당으로서 선거 후보를 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에 만든 2015년이었나요? 무공천 원칙을 민주당이 스스로 깼다. 이런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당원 개정과 문 대통령 연결 프레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당원이라는 걸 지키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당원을 안 지켰으니까 아무튼 잘못된 거죠. 그런 부담 모르지 않으면서도 당원을 개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비판을 받겠다 이런 각오가 서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또 거기 주요 의결기구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걸로 봐야죠. 다만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인 책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할 때는 여당에 일어나는 일도 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네,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대통령이 여당 총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표 시절에 당원을 만들었지만 지금 그를 민주당 지도부하고 당원들이 당원까지 고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좀 미안하기는 해도 지금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이 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회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여당이 이제 그런 비판을 좀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또 야당은 또 비판할 만하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봐도 내년 4월이면 사실 후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1개월 전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서울 또는 부산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히 커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말씀하셨듯이 서울, 부산 모두가 민주당 단체장이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 단체장이 바로 원인 제공을 했어요, 보궐선거에. 그렇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불리함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부산보다도 지금 서울의 어떤 중요성 같은 걸 감안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에 따른 부담, 그러니까 당원을 바꿔가면서까지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부담, 그다음에 원인 제공을 했다는 부담.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불과 얼마 전에 4월 총선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유리한 국면을 이 불리한 두 가지 요소하고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이 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전당원 투표 결과 86.64%가 당원 개정과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높은 찬성률이지만 투표율 자체가 26%밖에 안 돼서 효력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또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 투표로 뒤집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전당원 투표 유효성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우리가 흔히 왜 주민투표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도 사실은 3분의 1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를 해야 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당원에도 보면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26%면 3분의 1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8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18만 명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60만 명 이상이 권리당원의 60만 명 이상이 이 공천에 반대하든가 아니면은 이 투표에 아예 불참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과연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의미를 살렸느냐, 살리지 못했느냐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3분의 1 이상의 참여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는 투표 시간을 36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시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아마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저는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여하튼 3분의 1 요건은 좀 채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투표법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주민투표법 이런 건 이제 법률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족수가 안 되면 무효가 됩니다.
그전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래서 물러난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정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제 자율성입니다. 정당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잘 간섭을 잘 안 합니다.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네. 정치의 영역이지 사법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치 않다. 이제 법원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이게 그 당원 당규에 따른 당원 투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묻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제 다른 기구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당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건 뭐 법률적으로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정치적인 부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투표율이 낮은 건 좀 아쉬운데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올라갔어도 아마 찬성률은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사실 결과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투표는 했으니까요. 결과가 나왔고 이제 후보를 이제 누구를 세울까가 중요할 텐데요. 뭐 성비위 문제로 지금 선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권에서 그 여성 후보들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박영선 장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 보궐선거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판세부터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요. 네.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여당이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서울만 보면 야당이 여당보다 높은 여론조사가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나와야 이길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후보를 결정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그 공천권을 가진 민주당의 주인은 권리당원입니다. 네. 이분들이 뭐 친문재인 성향이다 해서 뭐 어떤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들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 본선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강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현재 당내에서는 이제 그 취재를 해보면 박영선 장관 또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네. 이 세 사람을 좀 뭐 이른바 3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검찰 개혁에 매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이냐 나서지 않을 것이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 좀 더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떻게 결심하는 건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달에 뭐 개각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시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아마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명분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네. 진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또 후임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박영선 장관. 이건 박영선 장관도 그럼 12월 달에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우상호 의원은 뭐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추미애 장관 정도 해서 아마 그 4명 정도가 그 경선을 치르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어떤 본선 경쟁력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어제 이낙연 대표가 부사들 찾아서 부산시장 보선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면서 부산은 수건 사업이죠.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지도 피력을 했습니다. 이런 선물 보따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민심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산에서는 확실히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관심을 받는 사항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 가덕도 신공항이 대선 때 또 나오고 총선 때 나오고 네. 이제 와서 보선 때 또 나와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지금 부산에서 쟁점이 되던 거거든요. 희망 그래서 부분처럼 제가 보기엔 아니죠. 그거보다도 너무 많이 써먹은 카드다. 네. 이런 게 저는 조금 저것이 이번에도 또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부산의 현재 분위기를 보면 아마 대부분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 있다.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여론조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이미 한물 지나간 카드를 가지고 그거를 뒤집기는 저는 힘들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밀리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역 개발 공약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당에서 정당 차원에서 또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물 변수가 또 어쨌든 있어요. 지금 이 판세가 어려운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자천 후보만 한 1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민주당에선 최고위원 하신 분이죠. 그 김혜영 전 의원, 또 지금 국회 사무처장 하고 있는 김영춘 전 의원 이런 분들 포함해서 한 서너 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이거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뽑을 텐데요. 이제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좀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뭐 이 부산시장 선거도 민주당이 지금 포기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은 아직 장이 서지 않았고 또 뭔가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를 받는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집권 여당이 어떤 후보를 내세우면서 승부수를 띄우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민주당 쪽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네. 그 착착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 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 열심히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고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앞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원인 제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선거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5개월이 남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처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 여러 가지 또 변수들, 또 부동산 문제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좀 당내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다. 야당이 좀 유리한 판세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사실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이 유리하냐 이런 부분은 서울만 딱 찍어서 그 여론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조사에서 뭐 서울 부분이 어떠냐 이렇게 네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 그렇죠. 가지고서는 아직은 미흡하거든요. 예. 아마 이제 5개월 남았으니까 조금 있으면 각 정당의 그 정책연구원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서울 민심, 부산 민심을 별도로 그 아마 측정을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뭐 그런 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서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아직도 아마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뒤집어지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네. 하는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서울 시민들이거든요. 네. 이런 점은 민주당에 대단히 불리한 요소예요.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서울에서 유리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요 상세 효과를 봐가면서 아마 그 국민의힘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가 뭐 외부의 그 시장 후보를 개방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참신한 후보를 찾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만 고집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것이 대세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판세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후보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한 거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건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네. 다른 분들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혜훈 전 의원이 아주 적극적이고요. 윤희숙 의원, 초선이지만 자유 발언으로 인기를 좀 얻은 분. 이 뭐 나설 가능성이 있죠. 또 서울에서 지난 2018년에 유일하게 구청장에 당선된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분이 네네. 사실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어요. 그냥 그 구청장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꽤 그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예. 또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 이제 권영세, 박진, 나경원, 전직 의원들이네요. 네네. 권영세 의원은 현역이고요. 현역이죠. 박진 현역 의원이시고 나경원 의원은 전직이시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거명은 되는데 이분들이 실제 나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이 섰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본인들이 굉장히 좋아는 하시는데 실제로 네. 경선이 벌어지면 후보 등록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국민선거인단하고 이제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들 상대로 이제 뭐 여론조사도 하고 당원 투표도 하고 시민평가단. 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오늘 오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민평가단에도 그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일종의 박수우대처럼 이제 분위기 메이커로만 예.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규칙이 결정되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후보 네.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언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겠죠. 네.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민심과 당심을 50대 50으로 반영하는 게 그 국민의힘의 경선 규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 중에서 민심을 전체적으로 70 내지 80% 심지어는 90%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당원들의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70 내지 80%까지 하고 당심을 한 20, 30%로 줄인다고 한다면 보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당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아마 경선 룰이 그런 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당원들이 상당히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은데. 그렇죠. 이대로 가면 서울시장 그 아무리 민주당에 책임론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서울시장 또 진다. 그러면 후년에 대선도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면 민심을 보다 많이 반영하자. 지금 이런 네.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네. 민심 반영에는요 이런 요인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 대표도 같이 좀 아예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자. 이제 이걸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일반 국민 반영을 늘리자 이런 얘기인데 절대 안 나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사가 되지 않고 일단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만으로 경선을 먼저 치르게 되면은 어떤 일반 국민 몫을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네,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100% 국민 경선제 그리고 현역 의원 불가론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원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요. 대략 한 70 내지 80% 정도가 이 민심 비율을 훨씬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김상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 국민 경선제까지 네. 나오고 예. 있거든요. 저는 100% 국민 경선제는 아마도 지금 그 성한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나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절대 안 나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치에서 절대라는 건 절대는 없거든요. 없죠. 예.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그 상황을 조성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뭐 발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시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 시민 평가단의 평가 결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만 100%로 하는 거는 이제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의지를 표출한 거라고 네.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한 6대 2대 2라든가 뭐 한 7대 3 이런 정도로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평가단은 한 1000명 규모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주로 뭐 토론회, 합동 토론회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네. 뭐 질문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하게 되겠죠. 일종의 뭐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이런 평가단한테 좀 맡기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 금태섭 전 의원도 얘기가 뭐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야권연대 가능성으로. 그렇습니다. 야권연대 가능성이 뭐 있다고 봐야죠. 뭐 정치에서 후보 단위로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연대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먼저 후보를 뽑고 나서 후보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그분들이 결심을 해서 아예 한꺼번에 어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범야권, 예. 뭐 이렇게 이른바 반문재인 뭐 이런 경선을 하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자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본인이 나설까요? 저 그게 좀 의문이고요. 또 나선다고 해도 당내 경선을 이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뜰지 전 좀 예. 의문이에요. 안철수 대표는 이제 어느 정도 대선 후보까지 했으니까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 아니 금태섭 전 의원이 얼마나 나오죠?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야 네. 그런 경선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섣부른 얘기 같습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의 경우 본인이 만약 결심을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로서는 충분히 그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네. 본인이 결심만 한다면.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그 어떤 조사나 분석 같은 걸 보면 그래도 경쟁력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가장 있다. 이런 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한다면 설령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시민 후보의 개념으로 같이 또 그 단일화하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반문연대죠.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저는 그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결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또 김종인 불통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 위원장은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당내 중진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당심 당내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정치권에 이렇게 모신 게 왜 우리 옛날에 짜르 리더십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짜르 리더십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짜르 리더십이라는 게 뭐 옛날에 짜르라는 게 뭐 거의 황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통은 당연히 있고 일방적인 지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상징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비판적일 때는 또 저런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본인도 이제 그걸 깨닫고 자꾸 소통을 늘리잖아요. 네,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런 식으로 그냥 조금 불만이 있고 뭐 좀 만나서 좀 대화 좀 하고 그렇게 네. 해서 내년 4월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정인 위원장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모셨나요? 다 알고 모신 거고 이제 그게 바로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쫓아내고 망하든가 아니면 그냥 같이 가든가 그냥 같이 가면서 살 길을 모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한 줄 논평을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진짜 전 당원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궁금하시군요. 궁금해요. 그 80만 권리당원의 생각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줄 논평은 민주당 전 당원의 의사가 궁금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광역단체장의 이른바 이제 권력형 성범죄 사건 또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치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물론 능력과 뭐 당선 가능성이 또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다스가 네. 실소 위주라는 게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는데도 네. 또 아니라고 그러고 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치인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